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을 해서 과연 공급자와 수요자 누가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비탄력적인 그런 수요자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둘 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45도, 즉 탄젠트 길, 부담이 45도의 그 기울기 갖는다면 둘이 동일하게 반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만일 소비자가 좀 더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더 부담하고, 공급자가 그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그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그게 원칙이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레포 곡선이라는 이 곡선을 배우게 될 것이고, 각종 이제 곡선에 대해서 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분석을 볼게요. 다음 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술 가격을 10% 올렸을 때 예상되는 술 소비의 감소. 그래서 가격을 10% 올렸을 때 감소가 소주, 위스키, 고량주 등 증류주는 7.9%, 와인은 6.4%, 맥주는 5%. 누가 더 그러니까 감소를 해요. 감소하는 건 정답이죠. 감소하는 부분은 맞고요. 그중에 어떤 주주가 더 많이 감소할까요? 여기 보시면 자, 고량주, 소주, 위스키는 7.9%, 와인은 6.4%, 맥주는 5%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누가 더 비탄력적일까요? 당연히 맥주가 비탄력적이죠. 누구에 비해서? 소주, 위스키, 고량주, 와인에 비해서. 자, 그러면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는 열등제이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이제 열등제는 언제 나오게 되냐면 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그죠? 소득이 증가하면 어떤 재화의 그 소비량도 증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우리가 정상제라고 하고요. 오히려 감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보리밥을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막 어려운 사람들이 꽁보리밥 먹고 그런다고 했을 때 뭐 그렇죠 했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꽁보리밥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열등제죠. 소득 증가 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 이런 재화를 열등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열등제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술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뭘까? 탄력적은. 자, 가격이 10% 올랐는데 그러면 감소분은 10% 이상이 되어야 탄력적이 되려면, 그렇죠, 탄력도가 1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 올라갔는데 다 7.9, 6.4, 5.0, 10보다 작죠. 그러면 어떻다? 그렇죠. 비탄력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맥주가 가장 크다? 아니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장 비탄력적이라 그랬었잖아요. 왜?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10%가 올랐으면 감소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적게 떨어진 게 바로 맥주니까 맥주가 다른 술들에 비해서 비탄력적이고, 자, 4번. 술 가격의 인상은 음주량을 줄이지 못한다? 이건 진짜 문제 줄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감소했잖아.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5번. 술 가격이, 요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술 가격이 10% 인상되면 주류 회사의 매출은 증가한다. 자, 술은 감소하지만, 그렇죠? 소비량은 감소하지만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덜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만일 10% 감소시켰다면 또 동일할 거고, 더 많이 줄였으면, 더 많이 줄였다면 이 주류 회사들은 매출이 줄었을 거고,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5%밖에 안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조금 준 거죠. 대신 가격은 많이 올랐으니까 매출은 증가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점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예요. 아래 그림은 재화 A부터 D까지. 그런데 여기 이제 기준이 바로 뭐냐면 공급의 탄력성이 1이고 얘보다 큰 거 그러면 탄력적인 거죠. 아래쪽은 비탄. 1보다 작으면 비탄. 크면 탄.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여기 보시면 공급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가 탄력적인 것, 비탄력적인 것. 여기가 수요라면 여기가 비탄력적인 것, 탄력적인 것. 1 기준이었으니까 1 기준. 혹시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그림 그리면 5개 그릴 수 있다 했죠? 5개. 공급으로 보게 되면 자, 5개를 그리는데 그렇죠? 자, 5개 그리는데 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 얘는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얘는 0, 0, 0, 0, 0. 얘는 어떻게 된다? 무한대. 완전 탄력죠. 얘는 단위 탄력이 뭐는데 변화율이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었죠. 하나. 그래서 무한대와 그렇죠? 무한대와 단위 탄력 쪽에 여기는 단위 탄력과 0 사이에 비탄. 그래서 자, 비탄은 0과 1 사이, 단위는 1, 탄은 1보다 크고 그렇죠? 얘는 0, 그러니까 꼭 5가지. 그러니까 자꾸 한 번에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실 정도로 해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한 20분 정도 다 맞춰요. 막 고민하면. 그런데 시험 시간도 있고 문제도 많고 그럼 20분에 풀면 안 돼요. 틀리는 게 낫지.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요 개념 가지고 자, 1번. 공산품이 뭐냐면 공산품은 재화 C보다는 재화 A에 가깝다. 공산품은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을 공산품이라고 하죠. 자, 재화 C는 비탄력적, A는 탄력적이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찍어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산품은 탄력적이고 농산물은 비탄력적이죠. 왜?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서 농산물은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농산물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농산물은 가격이 올랐다고 안 먹을 수 없죠. 먹어야 돼. 수요도 비탄력적, 공급도 비탄력적. 그러니까 농산물은 늘 파동이 나는 거예요. 파동이. 배추값이 2만 원, 3만 원. 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추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먹어야 되니까 비싸더라도 먹어야 되고. 또 그런데 배추 가격이 2만 원이야? 야, 찍는다고 내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비탄력적. 그 개념이 바로 지금 공급에 A, B, C 나왔고요. 그다음에 재화 B는 가격 변화 정도가 공급량의 변화 정도보다 심하다. 얘는 지금 그 2번은 이런 건 놔둬야 돼요. 이건 절대로 답이 이상해. 왜? 가격 변동, 공급량 지금 둘 다 탄력적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안 돼. 이거 못 찾아. 자, 3번. 재화 C의 예로. 방금 제가 C 뭐라 했었죠, 여러분들? 쌀, 농산물, 비탄력적인 애들. 맞죠? 재화 D는 재화 C에 비해서 재화 D는 재화 C에 비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D가 C보다 크지요. D라는 얘기는 쌀은 대체가 안 되지만 D는 대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대체자가 그만큼 많을 것이다. 맞고요. 자, 재화 D는 가격을 인하할 때 매출액이 증가하죠. 왜? 탄력적이니까 막 사는 거야. 그런데 쌀은요. 야, 여러분들 쌀값이 떨어졌다고. 야, 밥 너 어제까지 얼마 먹었니? 2그릇이요. 야, 이제 20그릇 먹어. 왜? 쌀값이 10배 떨어졌어. 그럼 20그릇 먹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한 그릇 먹기도 벅찬데 20그릇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재화 D는 그러면 반대로 재화 D는 가격이 싸지게 되면 많이 쓰고 가격이 올라가면 적게 쓰고 쌀은 가격이 떨어져도 많이 못 줄이고 떨어져도 많이 못 늘리고 많이 올라가도 많이 못 줄이고 하니까 비탄력적 쌀이죠. 그 답은 그렇죠. 바로 2번이다. 이렇게 사는 건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5번의 각각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햄버거 얘기가 나와요. 햄버거 얘기가 아니죠. 자,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 증가분에 따른 수요의 변화. 이게 소득 탄력성이에요. 수요에 대한 소득 탄력성.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다시 적어 놨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연봉이 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올랐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개 먹던 햄버거를 30개,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수요도 늘어났네. 그러면 얘는 정상지일까 열등지일까? 오케이, 정상지죠. 늘어났잖아. 근데 만약에 야, 햄버거 이제 안 먹지. 내가 월급이 2천만 원, 2,400만 원 어떻게 애들이나 먹는 햄버거를 먹겠냐? 스테이크 먹어야지. 그러면 햄버거는 열등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늘어났어. 그럼 정상지인데 지금 소득의 증가가 2천에서 4천이니까 지금 변화율을 보자고요. 소득의 증가가 2,400에서 2천이니까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소득의 변화가 분모에 있는데 2,400으로 변했죠? 얼마에서? 2천. 분모가 2천. 자, 변한 게 얼마예요? 30개. 얼마에서? 20개. 그걸로 20개 나눠주게 되면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소득이 감소했어요. 소득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2,400에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써봤어요. 소득이 2,400에서 2,000으로 감소했으니까 감소분을 어디에 써주고, 그렇죠. 원래가 2,000, 그렇죠. 변화된 거잖아. 2,000으로. 원래 얼마였는데? 2,400. 그걸 2,400 나눠주고. 원래 몇 개 먹었는데? 원래 몇 개? 그렇죠. 원래 먹었던 게 30개였는데 변화가 20개였었잖아. 그러니까 20개에서 30을 빼주고 그거를 변화량을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되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소득이 2,000에서 2,400이 됐으니까 이게 변화 전 후잖아. 변화 전 후야.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소득은 후를 전으로 빼주고 나눠주고, 그렇죠? 변화를 후를 전으로 빼주고 나눠주고 했을 때랑 소득이 감소했을 때랑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2,400에서 2,000으로 바뀌게 되면 변화율은 얼마일까요?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런데 2,000에서 2,400이 되면 5분의 1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라지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변화가 된 것, 그렇죠? 변화 전, 변화 후. 항상 변화 후를, 그렇죠? 변화 후를,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게 쓰시게 되면 답이 달라져요. 그렇죠? 답이 달라지니까 자, 여러분들 후, 전, 후. 그러니까 우리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량을 보고 싶다고. 변화량. 그러니까 바뀐 후 마이너스 변화 전. 뭘로 나눠준다? 변화 전으로. 바뀐 후 마이너스 바뀐 전. 그다음 뭘로 나눠준다? 바뀌기 전. 이게 바로 변화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그렇죠? 증가한 금액에서 전 걸 빼주고, 뒤에서는 소득이 감소하게 됐다면 2,400이었는데 2,000으로 바뀌었잖아요. 뭐가 변화한 거야? 2,000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2,400으로 빼주고 2,400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가격, 소득도 마이너스고 모두 마이너스다? 그렇죠. 수요량도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마이너스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의 정도를 알고 싶은 거지 그게 마이너스다 플러스는 벌써 머릿속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할 때는 무조건 절대값이 온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었어요. 왜?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는 무조건 감소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지만 우리는 마이너스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어차피 마이너스겠지. 공급은 플러스일 거고.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그거는 없애버리고 변화의 정도만 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가격이 변화했을 때 그게 뭐 소득이 증가했는지 소득이 감소했는지 이걸 명확하게 하시고 항상 기준은 뭐다? 변화 후 마이너스 변화 전.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뭘로 나눠준다? 변화 전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분모는 변화 전, 분자는 변화 후 마이너스 변화 전.
자,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천만 원, 2,400이니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소득이 감소했을 때도 똑같이 하는데 답은 분명히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나름대로 문제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이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 누가 낼 거냐 이제 이 얘기예요. 자, 원칙, 중요한 원칙. 1번. 비탄력적인 애가 많이 내요. 왜? 비탄력적인 애는 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만들어도 안 팔리면 안 되니까. 만약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많이 부담을 하고 만일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다 부담을 하고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자가 부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이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완전 비탄력이면 다 부담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또 하나 세금을 부과하면 그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원래 그림이 요거였어요. S하고 D였어요. D. 그러니까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이렇게 여기서 균형점이었는데 정부가 야 100원을 세금으로 거둘게. 그러면 자 지금 뭐라 했냐면 물품세. 그렇죠? 한마디로 물품세니까 소비세가 아니라 한마디로 판매하는 공급자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의 가격, 공급자 그래프가 요 빨간 선이잖아요. 요 빨간 선. 그렇죠? 공급자의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에서 가격을 그대로 밀어 올린다는 얘기로 100원을 이만큼을 100원만큼을 쭉 밀어 올린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그죠 누리끼리 한 요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그린다는 이렇게 그린다는 이렇게 쫙 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수요국수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딱 D 있고 하게 되면 자 균형점이 여기로 움직여요. 여기로.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100원 올리고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무슨 점이 나오게 되냐면 자 요 E점하고 요 F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요 E점 뭐냐면 균형 가격이 바뀐 거예요. E1에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요 E1의 가격은 100원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명 나눴다는 얘기예요. 나눴는데 거기 보시면 가격은 그저 100원만큼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자는 100원만큼을 더 내지 않아요. 공급자는 100원을 다 부담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담하는데요? 적당하게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그럼 누가 많이 내는데요? 비탄력적인 그렇죠? 이 시장 주체가 비탄력적인 부분이 더 많이 부담을 한다는 게 원칙이고 극단적으로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한다. 이제 이거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자, 문제 답 한번 풀어봅시다. 거기 보시면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이 적다. 오케이. 맞잖아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후생 손실이 크다. 요건 이제 외우는 문제야. 아주 놔두시고요. 판매 가격이 높아지고 자, 판매 가격은 올라갔죠? 여기에서 여기로 B로 올라갔잖아. 올라갔고 거래량은 원래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잖아. 왜? 가격 올라가니까 수요는 줄어들었을 거니까. 그렇죠. 자, 맞고 공급 곡선이 세금 부과만큼 위쪽으로 딱 올라간다 그랬어요. 100원.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100원이 올라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 세금의 부담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극단적인 거.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한다. 자, 2번은 왜 지금 답이 아니냐면 왜 2번은 답이 아니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려보시면 이거죠, 여러분들. 자, 하면 여기는 좀 탄력적이네요. 여기는 비탄력적이네요. 아까 뭐라 했냐면 가격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원을 받겠다 하게 되면
이 길이가 100원이 돼야 돼요. 길이가. 그런데 이 100원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게 만약 이게 탄력적이라면 더 뒤에 가서 100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이 사회적 순손실이 돼요. 이 부분이. 자, 거기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2번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림만 그려봐도 이렇게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순손실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회적 순손실은 세금은 걷어야 되지만 세금을 원래는 우리가 보통 완전 시장 체제에서는 세금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운영이 되고 정부가 행동을 해야 되고 쓸 돈이 생겨야 되니까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그렇게 걷어서 쓰는 국가의 그런 행위 능력이 더 우리에게 그쵸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쓰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완벽하게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세금은 소비자의 잉여와 거국자의 잉여를 줄여들어요. 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그림에서 얘가 탄력적이고 얘가 비탄력적이잖아. 그런데 세금의 부과는 그림에서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요만큼 100원만큼을 제가 세금을 부담시켰다면 요 공간만큼 100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100원이 나와야 된다. 그 차액만큼이.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이 100원이 나오려면 자 탄력적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길게 나와야 돼요. 길게 둘 다 길게. 그러면 100원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고 만일 비탄력적이라면 100원이 여기서 나오죠. 금방. 그러면 사회적 순손실이 얘네가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자꾸 그려보시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탄력적일수록 사회적 순손실이 커요. 탄력적일수록. 왜? 많이 죽어버리니까. 자, 이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 공급이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누가 많이 부담하겠어요? 그렇죠. 공급자가 부담하는 공간이 크죠. 사각형이 넓잖아. 수요가 비탄력적, 그럼 수요자가 부담하는 게 좀 진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한마디로 세금은 누가 왕이다? 탄력적인 애가 왕이다. 탄력적이면 덜 내.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안 내. 그렇죠? 완전 비탄력이면 다 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그림은 뭐 똑같은 그림이지만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빨간색 여기 지금 여러분들 S1 그렇죠? S1에서 D1 뭐 누가 움직이나 중요하잖아요. 물품세건 판매세건 소비세건 그러니까 소비세가 하게 되면 수요자가 움직일 거고 판매세면 공급자가 움직이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가져가는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래 3달러였는데 구입자가 내는 돈이 3.3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5달러를 세금이 부과가 될 거야. 5달러 세금이 부과됐으면 자 구입자가 내는 돈이 3.3이고 그러면 5달러를 빼게 되면 2.8 되겠죠. 그래서 3.3을 받아요. 판매자가 3.3달러를 받아. 올랐습니다. 왜? 세금이 붙었거든요. 그렇다고 5달러를 다 부담시킬 수 없지. 그 대신 3.3달러를 받고 그 중에 5달러 세금을 내는 거 판매세로. 그러면 공급자 가져가는 건 2.8달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 문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3달러에서 3.3을 했으니까 0.3을 부담했고요. 공급자는 3에서 2.8을 했으니까 0.2를 부담했어. 소비자는 0.3을 부담해 0.3? 아무튼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0.3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자는 0.2를 부담했어. 그러면 누가 더 탄력적일까요? 그렇죠. 빈고. 공급자가 바로 더 탄력적이죠. 왜? 덜 부담했잖아. 그 소비자가 조금 더 비탄력적이겠지. 그런 거, 그죠? 그런 뉘앙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공급에 비해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대.
한마디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더 부담한다? 소비자. 끝. 이런 문제는 이제 그냥 가볍게. 균등 부담은 뭘까? 둘 다 단위 탄력적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 그렇죠? 내지는 탄력성이 똑같을 때. 그렇죠? 탄력성이 똑같을 때. 자, 뭐 이런 문제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래요. 한마디로 완전 비탄력이네. 그럼 누가 세금은 뭐 문제 보세요. 생산 물품세를 부과할 소비자가 0이니까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돼. 답은 소비자 끝. 그렇죠? 이런 거잖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거 다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수요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외울 것도 없어요. 이제 이 정도까지만 알면 문제는 다 맞춰요. 그렇죠? 자, 세 가지.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완전 탄력이면 하나도 부담 안 하고 완전 비탄력이면 다 한다.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죠.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었잖아요. 이때 세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이만큼 부담을 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보시면 원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만큼이 바로 소비자가 부담한 부분이고요. 이만큼이 생산자가 부담한 세금의 부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소비자 잉여가 감수한 거고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감수한 부분인데 근데 실제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판매량이 줄었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리고 이만큼이 뭐라 그랬어요? 세금의 액, 뭐 종량세든 종가세든 이만큼이 세금이고 요만큼이 판매됐으니까 요 사각형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잃어버린 부분보다 소비자로부터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생산자로부터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의 부분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비자는 C도 잃어버렸어요. E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C와 E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죠. 자, 잃어버린 사람은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할 수밖에 없다. 왜? 정부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이 삼각형 CE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제 사회적 손실인데 그러면 정부가 세율을 높이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정부가 세율을 높이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늘어난다. 그건 무조건 X의 답은.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요.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이제 오히려 더 감소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전에 뭐 흥성대원군이 조선의 뭐 찬란한 문화를 역사를 하고자 경복궁을 재건하고자 당백전 무슨 전 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었단 말이야.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도 무식한 거죠.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나와요. 뭐 조선시대 때는 그 사람들 경제 공부를 안 했다. 뭐. 자, 세금을 높이면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많아진다. X, D. 이유가 뭐냐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포자기해요. 아씨, 도대체 세금이 얼마야? 아, 나 못하겠어. 뭐 죽은 애한테 받고, 맞아, 애한테 받고, 죽은 사람 받고, 백골직 뭐 이런 거 막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아, 도대체 양민으로 살 수가 없어. 산으로 가서 산적이 되고 바다로 가서 해적이 돼버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민의 수가 줄어드니까 산적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나머지 양민들에게 부담하는 세금이 더 가중이 되겠죠. 이 사람 또 도망가. 그럼 또 가중되고. 그러니까 세금의 세금의 액이 높다고, 율이 높다고 정부의 세금이 걷어지는 그 규모가 커지진 절대 않아요. 왜? 대신 뭐가 커진다? 사회적 순손실이 더 커지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세금을 율을 이만큼 높였어요. 이만큼. 그러면 세금을 율을 높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이 높였어 더. 이만큼 높였어. 이만큼. 그럼 여기 되겠지 이렇게. 그럼 걷어들인 세금은 이거밖에 안 되죠. 이 앞엔 다 뭐야?
이 앞에는 사회적? 사회적? 뭐야 또? 뭐죠? 사회적 순손실이 이만큼 돼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순손실이 사회적 순손실 이만큼 돼버리니까 더 문제가 커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곡선이 몇 개다. 문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이 되게 좋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레퍼 커브. 이게 레퍼 커브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레퍼 곡선이야. 자, 세금을 또 조세 수입과 세율 사이의 관계야. 여기 보시면 세율이야, 세율이. 세율이 쓱 늘어나면서 세금 늘어나겠죠. 넌 수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서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더라? 딱 요만큼이 좋은데 넘어가게 되면 더 안 좋아진다. 이게 바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뒤에서 나오는 이게 감세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증세를 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 관련된 곡선 이름이 바로 레퍼 곡선이에요. 레퍼. 조세 수입과 세율과 조세 수입 사이의 관계,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 자, 로렌츠 커브는 여러분들 이거 바로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불평등 관련된 거, 불평등. 그렇죠? 소득의 불평등 정도. 이 곡선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사람 수가 있고 누적 소득이 있어요. 그럼 많이 가죠. 이 나라가 정말 평등해.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의 부를 가지고 있어. 요 점 지키겠죠. 두 번째 사람이 두 번째 걸 가지고 있어. 요 점 지키겠죠. 세 번째 사람이 세 번째 부를 가지고 있다면 요 점 지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면 선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무슨 선이다? 바로 요 선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을 바로 뭐냐면 균등분포선, 균등분포. 자, 균등분포선은 이거 하나, 이게 균등분포선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부. 이거 보겠죠. 그런데 대부분 국가 이러지 않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없어요, 부가.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고. 그러면 적당하게 그리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선을 표현한다. 그렇죠? 또는 이런 선을 표현한다. 그러면 자, 노란 색깔보다 하늘색이 더 불평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렌츠 곡선은 그렇죠? 요 면적, 지금 사이에 나오는 요 반달 모양의 면적, 요 면적이 그렇죠? 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뭐다? 불평등하다. 이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평등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면 요 선이 로렌츠 곡선인데 이 면적 얘기잖아. 그 면적이 좁을수록 그렇죠? 이게 불균등 면적이니까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요것들은 이 공간 면적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제 어떤 이제 또 경작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극단적인 걸 보자. 극단적인 게 뭔데? 보면 면적이 없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선만 나타나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면적이 없으면 그게 바로 뭐다? 0이 되겠죠. 아, 그렇지. 0이면 완전 평등이겠구나. 그러면 1도 되겠네. 자, 1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위계수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위계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자. 진위계수는 위에 우리가 분자를 그 면적으로 보자, 면적. 그렇죠? 그 면적. 근데 분모는 뭘로 볼 건데, 그 삼각형 보이니? 아, 착하면 다 보이는데.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삼각형이죠, 이렇게 삼각형. 그러면 완벽하게 불평등하다면 첫 번째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 번째 사람이 다 가질 수 있겠네. 그러면 그 면적은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는 그 삼각형을 놓고 위에는 이 반달을 놓자. 근데 이 반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는 뭐다? 완전 평등하고 이 반달이 삼각형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때는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진위계수는 0에 근접할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완전 불평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죠. 로렌츠 커브, 로렌츠 곡선.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가 안 하고요. 필립스 커브는 뭔데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 그렇죠? 얘가 바로 필립스 곡선이야. 필립스 커브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 실업률. 그래서 여러분들 물가가 좀 올라갈 때는 실업률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뭐 자연 실업률까지는 가겠지만 아무튼 경기가 좋을 땐 다 먹고 살잖아. 흥청망청. 물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바뀔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다.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바로 쿠즈네츠 커브라는 게 있어요. 쿠즈네츠 커브. 쿠즈네츠 커브라는 게 뭔데요? 이게 쿠즈네츠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다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나타난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좀 크게 성장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자본과 기업을 돈을 가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산업화가 되게 이 산업화가 쓱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불평등 정도가 늘어나.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떨어져. 그러니까 좀만 참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가 이제 개발하는 그 사이에서 이제 기업의 그 자본 축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발전한 게 바로 환경에 관한 쿠즈네츠 곡선 문제가 나와요. 환경 뭐냐면 처음에 그렇죠. 이 소득이 증가,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서 산업화 발전을 통해서는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겠지. 그러면 오염이 들어가겠지. 그럼 어느 순간 되게 되면 이제 선진국이 되고 그러게 되면 야 우리 환경 좀 보자. 돌아봐야지. 이제 공장도 좀 없애고 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제 이게 바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불평등 정도 올라가고 환경이 나쁜 것도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복지 내지는 환경에 대한 뭐 이런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떨어진다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맞기도 하지만 이게 또 이면에 뭐가 있냐면 환경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용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면접을 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걸 바로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의 곡선을 그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다 이해한다고 가정했을 때 증세 논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무거운 세금 이런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현재 우리 소득 이 세금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증세해야 된다고 하는 쪽과 그렇죠? 증세를 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아니야 오히려 감세를 해야만 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우리가 만일 A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증가하고요. 만약 우리가 B점에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감세하게 되면 세수는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굉장히 아주 그 심오한 내용들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단순한 문제였어요. 단순한 문제. 어떻게 단순한 문제였냐면 그냥 그렇죠? 그냥 레포 곡선 얘기였어. 이 정도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야 어떤 사람들이 지금 감세냐 증세냐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만일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생각할까? 증세, 세금을 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세했을 때 세금을 낮췄을 때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얘도 감세고 얘도 감세인데 얘는 감세하게 되면 세금은 줄어들고 얘는 감세하게 되면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완전히 A점이냐 B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자 수요 곡선, 필수 곡선, 쿠즈네츠 곡선 다 배웠고요. 자 엔겔 커브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엔겔 하게 되면 엔겔 지수부터 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그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 좀 어려워진다. 이게 바로 엔겔 지수고요. 그럼 엔겔 커브는 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 I는 인컴을, 즉 소득을 의미하고요. 그때 XJ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XJ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금방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할 때 XJ, 뭐 정상제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극단적으로 얘는 바로 사치제라는 얘기였어요. 사치제. 사치제. 얘는 뭐 1이니까 뭐 소득 증가 부분하고 이 소비하고 똑같으니까 뭐 그냥 정상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필수제라고 그죠? 필수제가 뭐냐면 소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 보시면 그 0과 1 사이, 0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이 C2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침피 저거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X를 한마디로 말하면 보다 열등제죠. 그러니까 얘는 사치제, 얘는 열등제.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겠죠. 외우시고. 자, 이건 다 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포인트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코즈. 그렇죠? 코즈의 정리. 이거는 다음번에도 나올 시간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외우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코즈 정리가 뭔데요? 첫 번째 자율, 두 번째 니네끼리, 세 번째 비용 부담. 이거예요. 코즈의 정리는 한마디로 지금 둘 사이가 지금 협상을 해서 이제 해결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이 개념은 이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둘 사이에 이 사람이 잃어버린 게 100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서 잃어버린 게 100인데, 이 사람이 개를 키워서 얻는 효율이 50원이야. 50. 얘는 잃어버린 게 100이고, 이 개를 키워서 얻는 게 50이라면, 이 둘 사이에 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둘 사이에 놔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너 잃어버린 게 얼마야? 100. 너 얻는 이득이 얼마야? 50. 그럼 네가 50과 100 사이에서 좀 주고선 끝내. 이게 바로 호재 정리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죠? 이때 가정이 몇 가지가 있죠. 둘 사이에 잃어버린 거 100, 정확히 잃어버리는 거, 얻는 행복 50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협상, 그다음에 협상 비용 같은 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된다면 둘 사이에 국가 또는 정부 또는 법률의 개입이 없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바로 코지의 정리다. 자, 거기 보시면 민간 경제 주체들이 아무런 비용을 치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 자, 일조건, 한조건, 무조건 호재 정리.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 아시고요. 승수효과는 뭔데요? 그래서 정부가 100원이라는 돈을 썼다. 그런데 승수효과가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다, 뭐 0.5다 하게 되면 100원을 썼을 때 100원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1 마이너스 승수분의 1. 꼭 기억하세요. 1 마이너스 승수분의 1 하게 되면 뭐 5배가 되건 10배가 되니까 100원 정부가 쓴 것보다 더 5배, 6배 이렇게 나온다는 그거 바로 승수효과라고 하죠. 자, 세이의 법칙은 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쓰게 된다. 그거 바로 세이의 법칙이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주의자. 그렇죠? 생각이고요. 주인 대리 문제는 프린시플 에이전시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전문 경영인들은 주주와 생각이 다르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행했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주인의 생각이라면 그 일을 대신해주는 전문 CEO들은 자신의 영달, 다음에 어디로 가지? 내 차는 뭐로 바꿀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만약 회사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열심히 일해. 나중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보너스를 많이 줄게요. 뭐 그런 것보다도 보너스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주가 올려. 주주가 원하는 거잖아. 주가 올리면 나 이 부자 만들어 주는 거고 당신에도 줄게요. 당신은 그러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뭐 권리 좀 줄게. 주식 매수 청구권, 주식 매수 청구권. 일명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만약 지금 주가가 스탁 옵션, 우리 옵션을 다시 다 배울 텐데 아무튼 주인 대리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역선택의 문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주인 대리 문제. 주인 대리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코즈 하게 되면 자, 쓱 보시면 타분 딱 여기 정해져 있네요. 뭐가 있어요? 정부의 중재. 정부 끼지 말라고요. 자발적 협상, 재선권의 확립, 거래 비용의 최소화, 그다음에 명확한 정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네들끼리 그죠? 그들끼리 협상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코지 정리, 공의 외부 효과 설명하고 있죠. 자, 답은 지금 강아지가 누가 귀를 긁고 있어요. 명의가 잠을 못 자고 있어. 명수가 산 강아지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된다? 명의가 잃어버리는 그 수면 부족에 따른 손실과 명수가 얻는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얻는 즐거움 사이에 그 갭이 있다면 그거 주고 해결하라고. 자, 명의가 잠을 못 자게 됐으므로 강아지 주인 명수가 무조건 배상이 된다. 이런 문제는 답 X. 강아지로 인한 명의 고통이 명수 증거보다 크다면 명수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안 돼. 강아지로 인한 명의 고통이 명수 증거보다 크다면 명의가 명수에게 보상하고 둘이 일명 해결하라고요. 하게 되면 답. 이거 안 돼. 그렇죠? 답은 3번. 자, 이렇게 코제 정리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코제 정리 문제 풀 때는 이거 여러분들 협상, 자발적인 협상, 정부 개입 없이 뭐 교섭 비용의 최소화, 서로 간에 얼마가 이득이 얼마가 손해인지 알 수 있고 그러면 둘 사이에 거래 내지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 외부 효과, 그렇죠? 공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제 정리를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복습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